네, 먼저 이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 최종 선고가 있었죠.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좀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은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최서원은 뇌물수수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 의혹들, 혐의와 관련해서는 4가지 정도가 좀 압축이 되는데요. 국정농단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직권 남용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있는데 이 두 혐의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거나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돼서 아직 최종 판단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있었던 것은 이 2가지 혐의인데요. 국정농단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순실이 받은 것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 이른바 공동정범이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대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주장해왔어요. 난 단돈 1원도 챙기지 않았다. 그건 전부 최순실, 최서원이 가져갔고 나 역시 최순실에게 속은 것이다. 내가 무슨 부정축제를 했느냐 이렇게 강변해왔는데 어제 대법원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이 아닌 제 입장에서도 저는 뭐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저께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이 2가지잖아요. 이제 뇌물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분리를 해야 되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1, 2심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했다고 그랬죠. 저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이더라고요. 직권남용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 공직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이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앵커가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름을 팔아서 한자로 호가호위를 한 최서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런 뇌물을 받는 행위를 알거나 또는 알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받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혐의라면 그렇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혹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뭐 법조인 우리 변호사님 2분이 나와 계시니까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뭐 나온 김에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자기는 단돈 1원도 챙기지 않았다, 깨끗하다라고 계속 강변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글쎄요, 많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단돈 1원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감옥에 있어야 되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이 공동정범이라는 어제 대법원의 이런 판결, 선고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근데 어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한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읽었지만 워낙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이 뭐 한자가 많다 보니까 이해하시면서 듣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어요. 법조인 빼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만 다들 이제 들을 수 있는 건데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공모 공동 정보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대통령인 박근혜 송 대통령하고 그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수뢰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둘이 공범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성립한다. 거였고요. 개별 의견으로 이런 경우면
단순히 이제 그 공무원이 받는 그 뇌물수수죄 말고 제3자 뇌물수수죄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예. 그 형법에는 죄가 두 개지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수수죄, 제3자한테 받게 하면은 제3자 뇌물수수. 그러니까 거기서 개별 의견의 경우에는 그러면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면 되지. 예. 왜 단순 수뢰죄에 공범으로 처벌을 하느냐 이런 개별 의견이 한 분 계셨어요. 예. 하지만 다수 의견은 이런 경우에도 공범은 성립한다는 예. 거였고요. 그게 어제 대법원의 이제 취지였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내가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죄고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좀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지자들 역시요. 자, 어제 대법원의 선고 내용 가운데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성수 변호사님,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는 따로따로 선고를 해야 한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선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파기환송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직선거법상 제18조 1항 제3호 그리고 예. 제3항에 따르면 이런 뇌물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현직에서 뇌물죄를 범하면 분리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원래는 분리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직권남용, 강요죄 그리고 뇌물죄를 예. 다 같이 선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들을 별도로 선고했어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판단이 났다고 예. 보시면 돼요. 공직자가 공직에 있을 때 뇌물을 받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이 선거권을 다시 복권하거나 이렇게 나올 때 제한이 있죠. 그 제한 기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분리선고함으로써 그 피선거권에서 조금 더 유리해진다? 그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선거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논란은 해소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혼동이 좀 됐어요.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은 그런 혐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거는 무죄가 나왔어요. KD 코퍼레이션 건은 유죄, 플레이그라운드 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 법원 안팎에는 이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전압합에서 원칙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직권남용이 되고 어떤 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되면 김관옥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제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 안팎에서 간간히 나왔어요. 물론 여기처럼 국정원 특활비 또 공천 개입 문제 이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면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긴 합니다만은 사면 얘기가 나오기에는 더 시간이 이제 늘어지게 됐어요. 더 길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 대법원에서 빨리 끝내주기를 이제 사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분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2심으로 넘어가면 예.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길어지고 그것이 다 끝나서 최종적인 어떤 형이 확정된 이후나 이제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 사면 얘기는 이제 당분간 또 수면 아래로 확 가라앉겠군요. 예. 어제 법원 밖에서는 1,500명이 석방 집회를 열었는데 윤경호 의원님, 어제 비가 이 시간에 순식간에 장대비 같은 소낙성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1,500명 이내 인원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인 박근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두 분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참 불행하게도 저런 열성적인 지지자 세력이 예.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바로 저런 열성적인 지지자 세력이 있고요. 또 이미 정당으로 우리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예. 정치 세력화해 있고 그러니까 사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길게 봐서 이제 국민 화합을 할 때가 됐다. 통합을 할 때가 됐다. 통합을 할 때가 됐다. 전직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벌을 받는 걸로 사법부에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자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에 이런 열성 지지자층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다시 꼭 등장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심점이 되는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몇 자리의 의석을 이쪽에서 뺏어간다 이런 개념이니까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정치공학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공학이 조금이라도 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사면 얘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마 어제 이 안종범 업무수척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제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를 대변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한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현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 사건 관련자 사이에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유사관시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일 것 같은데요. 1,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돈들 그런 것들이 뇌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그나마 이게 최순실 씨에게는 이제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죄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주어졌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3심이었잖아요. 대법원심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소심하고 상고를 다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유죄 부분에 상고할 이유는 없죠. 무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만 상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기각이 됐던 거고요. 박 전 대통령. 그래서 2심이 그대로 이제 유무죄 부분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최순실 씨 부분은 최순실 씨도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상고하고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고 최순실 씨는 자기가 유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상고한 게 두 재단에 미르 재단, K 재단에 204억. 그 돈이 출연들을 한 거. 그거는 1심, 2심 다 무죄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무죄다. 대가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유죄 부분, 자기가 유죄를 받았던 것이 무죄 취지로 났어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큰 차이가 없어진 거지. 일부 현대자동차에 광고 계약을 해라 이런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께서 굉장히 이제 격앙된 평을 냈는데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논평 중에 이 재판은 이 뇌물죄와 관련된 이 재판은 그게 국정농단이다 뭘 떠나서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봤을 땐 참으로 많은 평석과 그 판례 분석이 나올 만한 그런 판례라는 거예요. 어제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개별 의견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근혜 전 진영을 떠나서 법적인 면에서
법주인들이 그리고 법학자들이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평석을 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저는 합의체긴 합니다만은 모두 다 만장일치로 나온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소수 의견들, 개별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법원 선고 세 사람에 대해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파기환송이 됐더라도 형량에 2심에서 확정된 형량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입니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이 말 3마리와 관련해서 이 비싼 말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제 3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말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 뇌물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어제 대법원은 이것을 뇌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뇌물액과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행유예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이 말 3마리 34억 원어치에 대해서 뇌물로 본 대법원의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에 그 조금 논점이 됐던 그 쟁점이 됐던 그 혐의들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용역대금 36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과 그리고 말세필 34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16억 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그리고 말 3마리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었고 이와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합치가 될 것인가 좀 많이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 말 3마리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던 부분이고 스포츠 영재재단 관련해서도 16억 원 부분이 또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총 뇌물죄 인정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36억 원이었는데 지금 86억 원이 되면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지금 뇌물죄 인정이 됐고 1심 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와 비슷하게 좀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말 3마리의 소유권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넘어갔다면 이거는 뇌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어제 대법원의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소유권, 뭐 처분권, 뭐 취득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 이 뇌물 수수. 그래서 거기에 수수는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한 것만 수수냐. 그러니까 이 수수라는 게 줄 숫자 받을 숫자.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 그러니까 내 말처럼 타고 내 것처럼 이렇게 쓰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실질적인 처분고란. 이 얘기는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또 뭐 누구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그럴 고난이 최순실에게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뇌물 수수에서의 주고받은 것이 성립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어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영계 스포츠재단에다가 줬던 16억 그리고 말값 34억 여기에 더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뇌물 액수가 80억 원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뇌물액이 그러니까 이 돈이 근데 그냥 뇌물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제 횡령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양형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되면 5년 이상은 전부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서 지금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고법원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 뇌물로 인정이 되면 또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는 뭐 이 두 분의 변호사가 계시지만 뇌물 액수의 과다는 어차피 형량은 같죠. 그러나 저 돈을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줬으면 모르지만 회사 돈으로 줬다는 것 때문에 횡령과 이제 동일하게 횡령이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횡령액 중에서 50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경가법상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어제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삼성이 다시 위기의 상태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총수 공백 상태. 예. 사실 지금은 뭐 재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총수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우리의 현실에서는 오너 패밀리의 예.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점에 있는 분의 역할을 예. 주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뭐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예. 강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든 언론 그리고 뭐 예. 온 국민이 다 주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예. 벌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집행유예가 확보가 안 되면 예. 그러면 다시 수감이 돼야 되는 상황. 그건 삼성의 큰 위기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컸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횡령액이 50억 원이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요. 이 강제성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 파기환송심에 들여다볼 것이고 그리고 횡령을 하긴 했지만 이 돈을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또 갚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방금 이 윤경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업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자신들의 재량으로 이 형을 감량해주는 좀 어려운데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정받으면은 뭐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와서 지금처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서 구속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뭐 재판이라는 게 꼭 법적으로만 예. 판단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상 참장이라는 거는 그때 여러 가지 환경들도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년쯤에 이제 이게 파기환송이 가서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를 하고 이래야 돼서 예. 올해 안에 뭐 선고가 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예. 내년쯤에 갔을 때 지금 그러니까 횡령죄에 있어서는 돈을 갚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정상이고 예. 80억을 갚았고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가 심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유리한 상황은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법정 구속이 될 때 유죄가 났던 게 재산국외도피죄였어요. 그것은 하한이 10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제일 낮은 형량이 제일 센 거였어요. 그게 예. 10년은 장량 감경 한마디로 보니까 좀 깎아줘야 되겠는데 법정형을 줄여줘야 되겠는데 해도 5년 이상이 돼서 그러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였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다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형이 제일 낮은 형이 지금 반으로 줄여줬을 때 뭐 돈도 갚고 또 뭐 이런 그 경제 상황도 있고 또 뭐 대통령이 주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었을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을 참작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심보다는 늘어나는 집행유예지. 2심이 2년 6개월에 4년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 5년이 꽉 차게 될 거고 앞에 그 징역형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 가운데 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모녀를 지원한 그 이유가 2심 전심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려달라,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기업 총수들에게 부탁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요청하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면 또 이게 묵시적 청탁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권력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묵시적 청탁에 걸려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모순된 상황으로 기업들을 몰아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연히 요구를 한 그런 부분. 그건 뭐 선택권은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승계 작업에 관련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그 승계 자원을 도와주는 묵인해주는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것을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 지배구조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청탁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이 최순실이죠. 최순실에게 상당한 뇌물을 지급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청탁의 내용이 그리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2심 판결을 뒤집긴 했는데 글쎄요.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통일 펀드, 뭐 청년 희망 펀드 뭐 이런 거에 기업들 좀 넣어라, 돈 좀 넣어라 이렇게 한 것도 나중에 다 논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기업 활동하기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국민 열망을 반영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역사 되풀이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한 불법이 재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공동정범과 관련돼서 이것이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박영수 특검 역시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퍼펙트 스톰 휩싸인 삼성 리더십 불확실성까지 겹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윤경호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삼성전자가 사실 최천병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국 경제 반도체 착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실은 한국 경제가 어찌됐든 2%대 성장을 유지하는 그 배경에는 반도체라는 업종이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업체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 있는 업체들인데 삼성전자만 따지고 보면 우리 GDP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해요. 저 경제 전체에서는 한 17%, 20%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또 대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경영 구조가 대부분 다 오너들 위주의 정점에서 그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들을 곳곳에 포진해 있지만 또 이사회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삼성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동안 삼성이 몇 차례 겪었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에다가 지금 멜경제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동시에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다운 트렌드, 지금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미국이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을 해왔지만 미국도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 대외 여건, 대내 여건을 감안해 보면 삼성이 이번에 이런 리더십 공백 상태가 혹시 생길지도 모른다는 건 다른 때하고는 조금 더 위기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의혹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경영진이 매주 법정에 가고 있습니다. 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경영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른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현역 시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임명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 임명권자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부산시장이죠. 그래서 검찰이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요.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주로 뭘 확보하셨습니까? 노환중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문서 확인하셨습니까? 검찰 수사 시작됐는데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운동학원 부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으세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네. 네, 검찰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을 통해 노 원장의 컴퓨터에서 오 시장과 현 정권 인사들 간의 의심스러운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오 시장도 강제 수사 대상자임을 분명히 하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 검찰 관계자가 수사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피의사실 유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수 변호사님, 검찰이 오 시장과 이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서로 만났고 그 과정에 중간고리에 조국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조국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좀 나온 건가요? 일단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 특정한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만 볼 수는 예. 없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 고소나 고발이 있었을 때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조금 증거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지금 당장 뭐 특정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예. 이 압수수색만으로 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을 불러서 또 예.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바로 저 부분이에요. 여건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굉장히 경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부터 피의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이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인데 그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느냐. 검찰이 과거 논두렁 시계처럼 있지도 않은 일을 살살 흘리면서 여론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 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문건 자체는 있는 거죠. 그건 예. 노한중 교수가 다만 뭐 그 선정되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뭐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뭐 없는 얘기를 거짓말을 오던 시장을 만나가지고 했다는 건데 뭐 진위 여부는 이제 그 수사가 되겠지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조국 후보자의 개입 여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노한중 교수 지금은 이제 부산의료원장이죠. 그 면접으로 3명이 응해서 그중에 노한중 의료원장이 임명이 된 건데 거기에 그 면접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는 거죠. 다른 두 후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만약 어떤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죠. 부산의료원은 시립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뭐 조국 후보자하고는 묘하게도 부산대 어머니께서 조국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림을 기증하는 그 기증식 날 이 노한중 또 이 노한중 당신은 교수인데 본인의 그 딸의 지도 교수였다는 거죠. 그렇게 얽혀 있고 또 이 노한중 교수가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게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만 200만 원을 그것도 6개월 내내 6학기 내내 줬다는 거예요. 1,200만 원을. 이런 사건들이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노한중 그 의료원장이 작성한 그 문건이 유출이라고 표현보다 뭐 그거는 그 기자의 취재 능력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뭐 그거는 언론의 기자의 역량이다. 본인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확보한 문건이지 우리가 건네준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그간의 이 뭐랄까요 관행을 보면은 사실 이 검찰이 많이 흘려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문건은 컴퓨터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수수색 전에 개인용품인데 누가 그거를 알 수 있겠어요? 그 기자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건 뭐 가능성? 사문서를 실질적으로 이제 본 건데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검찰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이 노 교수가 6개월간 장학금을 주고 그게 이 조국 후보자와 연결이 돼서 의료 원장으로 가는데
이 조 후보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저는 조금 그게 개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어떤 이 일종의 이제 제3자 뇌물처럼 장학금을 매개로 해서 둘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예. 이런 이력을 담당했다. 그리고 뭐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예.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오거돈 시장 만날 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먼저 전화했을 테고 아주 자동적으로 했을 텐데 예. 이거를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부각시켜서 자기가 이제 이 후보에서 이제 임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장학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강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진영의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무리하게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이제 밝혀질 테니까요. 그분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을 때리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요. 서울대 촛불 집회의 이 진정성이 약간 의심된다. 한국당 패거리 손길이 어른거린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놨습니다. 직접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의사표현해야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의사표현을 못하게 막고 있나요? 아니면 뭐 권력으로 이 문제 제기를 틀어막고 있나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이것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이럴 때 익명으로 이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물반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침묵을 지켰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는데도 사람들은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동안에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 딸에게 이건 부당하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내라라고 이제 촉구를 좀 했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당 지도부 연일 대놓고 검찰 때리기 적폐, 불법 행위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의도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명백한 정치행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물론 검찰 때리기는 그동안 평소에 그렇게 얘기해왔던 검찰의 바람직한 상인데 이렇게 검찰 때리기를 하는 것은 그것과 모순이 된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제가 유시민, 문준용 씨 그리고 여권 지도부의 연일 검찰 때리기를 뭉뚱그렸는데 좀 뭐 다 세 분 좀 나눠야 되겠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 지도부나 또는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예. 지금 다들 깜짝 놀랐고요. 여권에서는 뭐 격앙된 예. 반응을 보인 거 보면 전혀 사전에 협의 안 했죠. 그런 거 협의하지 말자. 이게 검찰 독립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 저는 이번의 경우는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예. 과유불급이에요. 모든 게 좀 지나치다 보면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검찰 독립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게 시기상 적절하냐. 오죽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건 정치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맞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기는 명백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인가 보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위가 검찰권이라는 정말 독립적으로 행사가 되기를 온 국민이 열심히 응원을 했던 검찰권이 이렇게 과도하게 행사가 되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인시켜줬고요. 문준용 씨의 경우는 전 문준용 씨나 조국 후보자의 딸들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기도 할 것이다. 본인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 이전에요. 돌아가신 조국 후보의 부친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가족 이름까지 공개를 해서 까는 거라든가 지금 조국 후보자의 다른 뭐 주변 가족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올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 사람들이 뭔가 의혹에 가득 차 있고 말과 행동이 지금까지 다르고 그래서 막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대 학생들이 고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조국 후보자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기대에 비슷한 실망에 그것 때문에 사실 촛불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또 정말 순수한 학생들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역시 정말 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의 성찬, 본인들은 그냥 한번 던져놓고 나면 그게 본인의 주의 주장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일 수는 있지만 그게 가져오는 또 다른 파장을 감안해서 좀 말의 성찬을 좀 자제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역시 법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과유불급이다. 시기상, 정황상 지금의 이런 적격적인 압수수색은 과유불급이다. 여권 또한 이렇게 검찰을 몰아붙이고 학생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건 역시 과하다, 지나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분명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침묵을 깨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김성수 변호사님.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뭐 조국 교수 이제 논란 관련해서 왜 이전에는 이렇게 좀 많은 논평을 했던 사람들이 말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좀 의견을 말함으로써 이것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왜 말이 없느냐에 대한 대답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쪽에서도 굉장히 큰 파급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전략적인 뭐 좀 의도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 김현욱 교수님, 법 위반을 한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당했다 옛날에 힘내라. 이제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교수 후보자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 말에 열광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또 반면에 그 말에 또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있을까라고 또 실망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이 국면에서 꼭 나와야 되는지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고 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가 잠재워지는 이런 장면인데 거기에 또 유 이사장까지 이렇게 가세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의 경험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돌이켜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될 때 그때 처음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유시민 장관에 대한 어떤 이런 아주 혹독한 검증이 매우 심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지지율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혹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정치 공세성이 굉장히 크니까 잘 견뎌라 뭐 이런 격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시민 당시 후보자와 지금 조국 후보자가 갖는 어떤 의혹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특히나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얼마만큼 지금 놓여 있는 그 의혹들을 잘 소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왔고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음 주가 되면 바로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돼요. 이수희 변호사님, 청문회의 가장 쟁점은 그 가족들을 청문 증인으로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그것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보이콧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했고요. 이수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족들 전례가 없어요, 세우는 거는?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9월 3일이 이제 청문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 그 인사청문법 보면은 그 5일 전에 이 증인들이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증인 출석 가지고 다툴 여지도 없는 거죠. 뭐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발송해야 되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면 가족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뭐 그 가족들을 부르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저는 뭐 증인 채택 뒤
당연히 돼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들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부인 명의로 갖고 있던 부산 아파트를 예. 그 전재수 씨에게 그 부동산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전재수 씨 명의의 그 빌라의 경우에는 매수 자금이 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를 준 전세금에서 온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매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재수 씨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돼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 그거는 원칙을 빙자한 뭐랄까 사실 확인을 두려워하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논란이 됐던 이 조국 후보자의 전재수 씨 출국하려다 공항서 제지당했다라는 건데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도피성 출국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재수 씨가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본업을 하기 위해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다는데 아마 자신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요.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한 후보자의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청문회에 그 사람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신상털기가 다 진행되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얘기하면서 개인의 뭐 7대 비리 운운하잖아요. 그런 거에 저촉이 됐는지 여부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안과 정책 질의는 구분을 해서 정책 질의는 공개하고 개인 사안은 비공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청문회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련 기관이 이를테면 국세청, FBI 또 미국은 공직자윤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샅샅이 사전에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검증이 지금 부실하니까 공개적으로 그걸 불러서 본인에게 확인하자는데 한국당이든 야당이 입장을 좀 바꿔지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당도 언젠가는 집권을 하는 세력이 될 텐데 그럴 때도 대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낱낱이 이 사실은 뭐 짐작을 제가 미리 예단을 하는 게 우습습니다만 어찌 보면 약간 좀 창피를 주자. 그래서 본인이 난 더 이상 이 가족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건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사퇴를 유도하는 뭐 이런 측면도 있다면 그거야말로 또 꼼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낱낱이 묻자. 이건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사실 뭐 조국 청문회였어요. 저 사전 예행 연습하듯이 이제 그렇게 청문위원들이 많은 걸 따졌는데 펀드 투자 약정 금액 처음부터 채울 생각 없었던 게 사실이면 이명 계약이다. 그리고 이 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을 했다라면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인 거겠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일본 한일 갈등 고조 원인 제공했다. 일본 책임론도 꺼내든 미국이란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을 흔들었다. 그 중심에는 김현종 현 청와대 제2차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의 강경 대일 행보는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과 일본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 미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속내를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식의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외교부에 불려간 해리스 주한미대사 외부 일정 이딴 취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거는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초치가 아니라 그냥 면담한 거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 동맹 없는 국가는 셋째 트럼프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김간옥 교수님.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원위치 시켜라라고 했고 미 합참의장도 그런 얘기를 꺼냈고 국무부에서도 연일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주변 참모들은 우리의 어떤 주권에 이렇게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불쾌하다라는 뉘앙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이 금이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이 지금의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발언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우리가 지소미아를 취소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 보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안보상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는데 그 국가에게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또 정부는 왜 신뢰를 안 하면서 또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모순이고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개입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만 초반에는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사실은 백색 국가 일본이 제외할 때부터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관해서는 한국 국민도 우리가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미국도 굉장히 유의해서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국내 보수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소미아 그리고 독도 수호 방어 훈련 이건 우리의 주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될, 또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독도 수호 방어훈련은 사실은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영토에 대해서 1986년 이후에 96년 이후 계속 해온 훈련이고요. 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느냐, 대외적으로 알렸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경찰 병력, 해양경찰 위주로 했느냐, 그다음에 이번처럼 특전사나 해병대 이런 병력까지 동원을 했느냐 이제 이 정도의 차이인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간의 군사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이게 다른 나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입니다.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안보와 연관이 되니까 이건 미국이 유감 표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얘기는 국무부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한국과 일본을 지난달 처음 방문을 했어요. 연쇄 방문을 하면서 두 나라에게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우리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관철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유감 표시이고 그걸 원인 제공을 한 일본에 대해서도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국방장관의 얘기는 그건 좀 별개라고 봅니다. 다만 미 국무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번에 파기 내지는 종료를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유감 표명을 한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70년 한미동맹이 지금 와야 된다. 무슨 신뢰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 정도의 양국 갈등은 이전에도 얼마든지 많았거든요. 이건 현명하게 지금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더 없는 우방이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의 주권, 국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만은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요즘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일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자, 제1야당 대표에서는요, 이 고노 일본 외상이 한국 얼굴에 진흙칠을 하고 있다. 외교 실패다라고 하면서 교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뿐만 아니라 이 고노 일본 외상도 여지없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격한 말을 많이 쏟아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가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 후에 첫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요. 불화수소와 관련해서는 첫 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부에서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원칙적으로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반일 종족주의에 분노한다라고 해서 낙성대 연구소에 오물을 뿌린 사람이 입건이 됐는데
문자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반일 종족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을 접하고 나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위원이 최근에 UN 인권이사회에 나가서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노무자들이 받은 월급이 일본 노무자들 월급과 똑같았다. 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식민지 근대화론.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일본이 우리 나라에 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준 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수탈해 가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편의상 해놓은 것인지 글쎄요. 너무나 답은 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다고 뭐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은 조금 말이 조금 되게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싶고 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이건 뭐 너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도 한번 좀 들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한 이모티콘 라인 메신지에서 2시간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정개특위가 있었습니다. 선거제법 처리 강행 한국당 날치기 반발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이 좀 줄어들고요. 반면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수 정당들의 의석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로 인해서 의원 수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후보가 등록을 하는데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됐다. 이건 국회의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이제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피결로 처리하는 이런 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를 통과했는데 뭐 법사위도 가야 되고요, 뭐 본회의도 가야 되니까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수희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엔 불리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 자체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자기 뭐 지역구도 우선 줄고 그다음에 지금 표로 봐서 뭐 13석 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에 나오는데 이제 정의당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한 8석 정도가. 그러면은 범여권으로 본다고 하면 손실이 아니다. 지금의 여당의 정책을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정의당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요소는 아닌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또 이제 12석, 13석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에는 제3정당이 그래도 표를 얻을 수 있고 제3지대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선거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됐을 때의 얘기인 거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곳이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법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정치학자시니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발언 드리고 윤 의원님,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 법은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총선이잖아요. 선거 전에 사실 예측 가능해야 돼. 선거법도 그렇고 선거구도 그렇고요. 이건 유권자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마를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제법은 빨리 처리가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소위에서 저는 한국당이 보여준 특히 지금 사진의 주인공인 정재은 의원이 보여준 아주 고도의 이런 그 지연을 유도하는 이런 걸 보면 한국당이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발을 하는 거에는 약간 좀 모순된 측면이 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뺀 나머지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다시 또 보이콧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참여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공전되는 걸 우리가 다시 또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좀 매우 안타깝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것은 뭐냐면 각 당의 어떤 이익이 뭐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뮬레이션 상태 보면 바른미래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님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권이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선거구제가 갖는 가장 큰 결함은 사실 사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를 던지고 있지만 자기의 표가 사라져가는 이 장면.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가 대변되는 이런 이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당리당략 차원에서 계산을 해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513조 슈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건복지, 노동,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늘었고요. 국방 분야도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슈컷 김유진 아나운서의 설명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원숭이입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원숭이가 돌로 유리벽을 내리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놀라 몸을 피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원숭이가 돌을 날카롭게 다듬어 사용했던 겁니다. 도구를 쓸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 탈출을 꿈꿨던 이 원숭이. 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 측이 사건 이후 우리 내 모든 돌을 수거해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안전도시입니다. 서울의 올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8위에 올랐습니다. 전보다 6계단 상승한 건데요. 영국의 한 주간지 보고서는 2년마다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순위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보건안전 항목에서 3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서울,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만하죠. 마지막 이슈태그는 방사능 검사입니다. 서울시가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선 등의 생물은 물론이고 과자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꼼꼼히 살핀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상훈 앵커가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